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채호의 역사관과 식민사관이라는 큰 주제인데요. 여기 보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3본 상고사 복원에 나서다가 이제 주로 강의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나눠드린 요걸 잠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한 세기 전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독립전쟁,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영토를 되찾기 위한 그 전쟁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전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여러 독립운동가들, 그 무원 김교원 선생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 누구시죠? 백암 박은식 선생님이죠. 이분도 역사학자고, 단재 신초 선생 역사학자고, 성재 이수영 선생 역사학자고, 이분들이 다 역사학을 같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역사학에서 독립전쟁의 논리가 나온 겁니다. 역으로 또 일본인들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아시는 대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역사 왜곡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도 한국을 점령해 보니까 이 역사관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통치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본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역사 이제 왜곡에 나서게 되죠. 근데 일본인들의 역사 왜곡에 맞서 가지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영토전쟁, 그 다음에 역사 해석권을 둘러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역사 해석권을 둘러싼 그런 역사전쟁을 하는데 그 독립운동가들은 다 그 역사전쟁의 최전선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또 한국 고대사를 하셨어요. 시간이 남아서 고대사를 하신 게 아니라 역사전쟁의 최전선은 한국 고대사였습니다.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 동북공정이 다 한국 고대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일본인들이 지금 우리 문화를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를 왜곡한 게 대단히 많은데 이 두 번 이제 우리말 왜곡의 말살의 맞서다라는 부분을 보면요. 그 이쪽에 이제 그 조선혁명선언을 제가 첫 기조로 써놨는데 단재 신초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쓰시는데 이게 세칭 이제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의열단 선언문의 시작이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고딕으로 쓴 이 부분을 보면은 조선혁명선언이 단순히 이제 일본과 맞서 싸우자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우리말, 우리 역사에 대한 여러 논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이제 뽑아놓은 건데요. 이게 단재 신초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녀가 나면 일어를 국어라, 일문을 국문이라 하는 노예 양성소 학교로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문을 국문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조선 사람으로 혹 조선사를 읽게 된다 하면 단군을 왜곡하여 이 소전오전의 형제라 하며 삼한시대 한강 이남을 일본의 땅이라 한 일본 놈들이 적은 대로 읽게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짤막한 이야기 속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린 잘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으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과 글 역사를 왜곡한 게 극복되었거니 막연히 생각하시지만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예로 우리 지금 우리 글을 보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 우리는 한글날 되면은 항상 방송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음 문자라는 등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보면은 이 P자와 F자 구분 못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B자와 V자
이것도 구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L과 R 이거 구분 못하죠? 벌써 6 알파벳 중에 많지도 않은 글자 중에 6글자나 구분 못하는데 뭐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 문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 이것이 현재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하면은 이거 구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과 맞는 것이냐? 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지상에서 인간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글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조선하면 상당히 쇄국이다 해가지고 폐쇄적인 사회를 알지만 그건 나중에 노론이란 당파가 정권 잡았을 때 이야기고 조선 후기 이야기고 조선 초기만 해도 상당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먼저 조선에서는 사역원이라는 데가 있죠. 그 번역가를 양성하는 사역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글자가 거기에서 배우는 조선의 통역가들이 배우는 글자가 몇 개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 중국어 했겠죠. 그 다음에 뭐 했겠습니까? 일본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겠어요? 만주 했어요. 그 다음 뭐 했겠냐면 몽골어 또 가르쳤습니다.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위구르어를 가르쳤어요. 그럼 신강 위구르어를 조선 통역관들이 왜 그걸 가르쳤겠습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종대왕은 우리 결의가 지금은 우리가 지난 일제 식민지배 받고 난 이후로 이 한글같이 많이 퇴화된 그 언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세종대왕은 왜 다른 결의에는 우리 결의에게 없는 음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적을 수 있는 이 글자를 만들려고 정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L과 R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셨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해례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병서. 이 병자가 나란히 병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L과 R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은 그냥 리을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R은 어떻게 하느냐? 제 영어 어떤 전문가를 만났더니 L과 R을 구분하는 방법을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L은 그냥 L, 레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을 이 레인할 때 레를 발음하기 전에 입 속에 우자를 한번 발음은 내지 말고 우 모양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 모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하고 발음하지 마시고 외인 해보세요. 분명히 레인하고 다른 발음이 나오죠. 우자하고 외인 하면은 저기 나홍주 사장님은 영어 워낙 잘하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갖다 세종대왕이 어떻게 놨냐면 병서 나란히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은 그냥 리을로 쓰면 되고 R은 우리가 우자를 쓰니까 레인을 하든지 아니면 리을을 2개 써가지고 레인을 하든지 마음대로 쓰라는 게 병서 원칙이에요. 앞에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마음대로 써라라는 게 병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돼요. 또 PF, BV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는 P로 쓰면 하나는 이 순경음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세종대왕은 이 연서원칙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B로 하면 비읍 순경음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걸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똑같이 영어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영어 제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는 뭐든지 잘못된 거에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일제 강점기 때 원인 있는 게 99.9%예요. 이것도 1912년에 일본이 보통 학교용 요즘 말로 하면 초등학교용 언문 철자 표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말을 대폭 제한을 합니다.
그랬다가 제한된 우리말에다가 그다음에 1930년대에 두음법칙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두음법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앞에 리을 발음 안 하면 우리도 뭐 따라가자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리을 발음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국가 권력으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리을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퇴화시키는 거잖아요. 전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창제 원칙하고는 전혀 다른 걸 갖다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고치자라고 하면은 쌍수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국립국어원 쪽이에요. 근데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의 역사 왜곡의 마스터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거기 동조하고 있고, 이 원칙으로 제가 새로운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다 병서 연서 원칙을 만들어 놨으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이걸 가르치면은 왜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거 하자 그러면 귀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즘 뭐 검찰, 법원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다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처음에 고려도 그렇고 특히 정도전이 조선을 설계할 때, 개국을 설계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뭐냐면 권력형 부정부패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아주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권력형 부정부패 막는 첩경이 뭐냐면 권력을 상호 견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조선에서는 여러 기관에 나눠놨어요. 첫째, 지금의 검찰 비슷한 데가 사헌부입니다. 그런데 사헌부가 부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의금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사헌부에 접수했는데 뭐 이리저리 요즘같이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안 하면 의금부로 가면 의금부에서 수사하다 일 있으면 바로 사헌부 구속시켜요. 뿐만 아니라 형조, 지금의 법무부에도 수사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한성부에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의 이런 상호 권력 상호 견제 원칙에 따르면 이 뭐 한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것도 1912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1912년에 일본에서 조선 형사령을 만들면서 아까 보통학교용 업무철자 표기법 때 1912년에 했다 그랬죠? 1912년에 조선 형사령을 만들면서 검찰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그냥 독점시킨 게 뿌리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독립운동가 때려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 뿌리가 전부 다 1912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 형사령에 있고, 이 1912년에 또 뭘 하냐면 조선 민사령을 만들고 또 조선 회사령을 만들어서 민족 자본의 형성을 억제하고, 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나라 만들 때 이렇게 허술한 나라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에는 또 상피제라는 게 있어요. 상피. 서로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헌부에 근무하는데 나하고 8촌 되는 사람이 비슷한 부서 가면 자기가 스스로 둘 중에 한 명은 사표를 내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같은 부서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사돈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상피제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서 심지어 세종 때는 무슨 일까지 있냐면 상피제가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수사기관하고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종 때는 이 상피제 때문에 재판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백성들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에 의해서도 500년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선 후기 비판은 많이 했습니다만 조선이란 사회는 상당히 뛰어난 부분도 있고 후대에 노론이라 한당파가 일당 독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무너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좋은 제도들은 지금 되살리면 됩니다. 그럼 당시 조선이 갖고 있던 이 권력 견제 기능, 이거는 세계 최고예요. 그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선에서는
센 기관이 뭐냐면 양사라고 불렸던 사헌부 사관원인데요. 이 관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탄핵권이 있어요. 그 영의정이고 뭐고 문제 있으면 다 탄핵합니다. 그런데 그 탄핵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풍문 탄핵제. 저 누구 영의정 보니까 뭐 누구하고 이 소문이 어디 돈 먹었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럼 탄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풍문에 의해서 탄핵받으면 조선에서는 무조건 사표내는 게 관례입니다. 무조건 사표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의제기가 됐어요. 풍문 탄핵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로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헌부에서는 그런 풍문이 그런 소문이 돌게 처신한 당신이 잘못이다. 어떻습니까? 이 탄핵권을 젊은 사헌부 사관원 관료들에게 주다 보니까 대신들이 이 양사 사헌부 사관원 이 관료들을 잡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 영향력에 두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헌부 이 사관원으로 불리는 이 양사의 관료들은 이 양사의 관료들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줬냐면 이조 판사한테도 안 주고 이조 참판에게도 안 줍니다. 이조 전랑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한 국장급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막강한 백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는 이 부서에 대한 인사권은 거기에 줬어요. 이조 전랑에게. 그러면 저 이조 판사나 영의정이나 이쪽 사람들이 그러면 저 이조 전랑을 장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조 전랑 제도는 자천제예요. 자기가 다른 자리로 갈 때 후임자를 자기가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후임자를 정할 때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 하지 않겠어요? 이걸 막는 제도가 뭐냐면 소위 사론이라는 겁니다. 사론. 선비사자, 사론, 선비들의 의견. 만약에 후임자 추천했는데 저 후임자가 뭐 어디 돈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 뭐 하면은 사론의 버림을 받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선비로서. 그 명예를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헌부 사관원 관료들은 예를 들어서 임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임금에게 쓴소리하기 좋겠습니까? 쓴소리하다 감옥 가기 딱 맞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세종 때 어떤 말이 있냐면 오늘은 사헌부 관료가 와가지고 폼 잡고 출근하지만 3일만 지나면 의금부에 오라지어가지고 의금부 관료들이 오라지어갖고 이 의금부 감옥에 갇힐 거다. 그런데 이 사헌부 사관원 관료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론의 저촉을 받아 이거예요. 저 인간 저거 이 선비인 줄 알았더니 지금 소문이 누가 돈 먹었다 뭐 어쩌고 파다한데 저거 말도 못하고 있네. 저런 놈이었어. 이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부정부패 뭐 조선에서 영의정이 뭐 남의 뭐 뺏고 뭐 했고 그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이 제도를 다 파괴한 게 일본인들이 파괴한 거예요. 또 오늘 이제 그 3번 상고사 복원에 나서다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이렇게 보면요. 일본이 이제 조선사편수회를 만드는데 이 조선사편수회 회장이 누구냐면 학자가 아니에요. 조선총독부 2인자인 정무총감입니다. 정무총감은 지금으로 치면은 정무총감은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총장 이걸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선사편수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편수회는 나중에 일본이 뭐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가지고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이 옛날 일제 말기에 뭐 송진까지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연료로 썼나 뭐 하는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도 이 조선사편수의 예산은 10원도 안 깎았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사편수에는 일본도
미국하고 붙고 보니까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벌써 옛날 국력은 철강 생산량으로 말하는 건데 당시 미국의 철강 생산량과 일본의 철강 생산량은 일본이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다 돈 갖고 전쟁하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 마지막에 그렇게 코너에 몰리면서도 조선사편수의 예산은 한 푼도 안 깎았나? 일본 다시 돌아온다. 먹을 다시 먹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식민사관이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중국, 일본의 역사 침략에 맞서라고 해놨더니 그대로 동조하고 있잖아요. 다 이 일본인들이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이 식민사관 만들 때 식민사관의 핵심이 이 반도사관으로 가둬놓는 겁니다. 한반도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반도란 말은 뭡니까? 반은 섬이란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 나는 반은 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분 계세요? 조선시대 사람 문적 중에 반도란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일본이 만든 말이에요. 한반도라고 이 조선반도, 한반도 하는 거는 다 일본인들이 만든 말이에요. 우리 역사의 대륙 부분을 다 자르고 우리 역사의 해양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이 반도로 가둬놓고 계속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게 만들고 하려고 만든 게 일본의 이제 식민사관의 큰 요체인데요. 이때 독립운동가들, 아까 제가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제 역사학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사군 한반도설이고 임나일본부설입니다. 한반도 북부에는 이게 안 넘어가죠? 이렇게 나온 대로 이게 이제 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인데요. 한반도 북부에는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임날본부가 있었다.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의 핵심인데요. 다 반도로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단재신초 선생이나 뭐 다 이런 분들은 이 낙랑군, 한사군 이것이 한반도 북부에 있지 않고 이게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삼안을 갖다가 다 일본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이 단재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임날본부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단재 선생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한국의 소위 뭐 강단이라고도 불리고 식민사학이라고도 불리고 요즘 들어서 뭐 매국사학이라고도 불리는 이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한사군, 낙랑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한사군은 중국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라는 주장과 그다음에 한사군은 이쪽에 있었다는 평양 중심으로 한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주장, 이 두 주장 사이에 뭐가 오르냐?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 항모국에서 다 교육을 관장했기 때문에 한사군 한반도서를 배워야 됐죠. 그러면 해방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1965년 초등사회에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이룩한 부족국가는 대동강유역의 고조선이다. 여기서 이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이 언어 선택하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처음에 부족국가, 고조선은 부족국가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대동강유역의 고조선이다. 또 하나 고조선은 대륙 문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였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국사 정체성론입니다. 한국사 정체성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자발적인 역사 발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거나 외국에서 선진 문물을 수입해야만 문명이 발전하지
코리안들은 독자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게 한국사 정체성론인데 이게 요즘 와가지고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한국사 정체성론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대중문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스스로 문명을 발달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대중문명을, 중국 문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대동강 유역에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했다 하는 건데요. 아니, 대동강 유역이 아까 이 지도로 보시면은 이 대동강이 여기인데 여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대륙문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자리입니까, 여기가? 이게 해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말할 것도 없고 해방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낙랑군의 위치는, 한사군의 중심지인 낙랑군의 위치는 어디냐?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도쿄대 교토대 교수가 뭐라고 주장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서울대 연고대 교수가 주장했다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사군이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시기에 쓴 역사서들,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다는 시기에 쓴 역사서들, 그 역사서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책은 없죠? 다 중국 책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합니다. 중국은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춘추필법이 뭐냐면 중화, 자기네를 중화로 놓고 나머지 다 오랑캐 이로 놓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분리한 거는 일체 쓰지 않는 게 춘추필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리한 중국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한서가 중국 한나라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니까 이 중국 정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서 설전열전에 사고할 낙랑속 유주, 안사고가 말하길 낙랑군은 유주에 속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유주도 낙랑군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유주도 낙랑군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유주가 지금의 북경인데 도 단위는 저 북경에 있고 구는 평양에 있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옛날에 이 한나라 때도 한고조 유방이 뭐였습니까? 정장이란 아주 낮은 벼슬을 처음에 했었는데 정장이 뭐냐면 삼림리마다 있는 역참 관리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도에서 이 문서를 전달하라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 내에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네 범위에는. 근데 북경에서 문서 보내면 평양까지 하루에 오겠어요? 조선시대, 조선의 사신들이 북경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상급 단위는 도 단위는 이 도청 소재지는 북경에 있고 군청 소재지는 평양에 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 보면 낙랑군 고조선국이야. 제요동. 낙랑군은 고조선국이야. 옛날 조선국이다. 거긴 어디냐면 제요동, 요동에 있다. 이때 요동은 과거에 지금 요동하고 이때 요동하고 달라요. 지금은 요 강이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를 기준으로 이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요동반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중국의 요나라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불리고 이 당시 고조선과 한나라 시대의 요동은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설사 뭐 백보를 양보해가지고 지금의 요동이라고 쳐도 이 평양이 요동이 됩니까? 그럼 최영이나 정도전은 다 정신병자들이죠. 왜 요동 수복한다고 왜 압록강을 왜 건너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 장자면 속 낙랑군 기지제요동,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기지 그 땅은 제요동, 요동에 있다.
낙랑군 하나에 읍면단위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잠현입니다. 그 땅은 귀주제 요동에 있다. 중국 사료는 일관되게 요동에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기는 거예요. 아니 평양에 있다. 아니 그럼 왜 중국 고대 사료에서 요동에 있다라 그러는데 당신네는 왜 자꾸 평양에 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주장한 게 뭡니까? 자기네는 실증사학이라는 거죠. 사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같이 이제 식민사관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 사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시키다가 요즘에 와선 차차차차 역전됐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료는 빵개예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와가지고 고고학 갖고 떠드는 거예요. 평양에서 중국계 유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가 한사군이다. 그때 제가 한번 국회 토론회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네들 식으로 치면은 나중에 지금 뉴욕에 가면 코리아타운 있죠? LA에도 코리아타운 있죠? 한 100년 후에, 한 1000년 후에 보면은 아 미국이 이때 우리 식민지였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뭐가 유물이 나오면 그 유물이 어떻게 돼서 나오게 됐는지 그게 정복의 결과물인지 교역의 결과물인지 포로 잡아왔다는 거 포로가 갖고 온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고고학은 문헌사학의 보조학문입니다. 근데 이 코리아에서만 고고학이 최고예요. 다른 나라 고고학자들은 해석을 안 해요. 이게 하나 이렇게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하나 나왔다 그러면 고고학자들은 다른 나라 고고학자들은 이 유물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가약 거다. 가약의 톡이다. 그까지만 딱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기가 해석을 다 해버려요. 고고학자들이. 그런데 그 해석이 문헌사학하고 다 배치되는 겁니다. 문헌사학이 위주예요. 여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지에 보면 낙랑 수성현 유갈석단 장성소기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거기에 갈석단이 있고 장성소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기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지는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하죠. 하나는 뭡니까? 수성현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되죠. 두 번째 갈석단이 어딘가를 찾아보면 되고 세 번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어딘가 요 세 가지를 찾아봐 가지고 그 세 가지가 다 맞는 것이 일치하는 곳이 그 뭡니까? 거기가 바로 낙랑군이 되는 거고 그 주변이 다 한사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조선 총독부 사람인데요. 낙랑군 수성현은 뭐라고 썼냐면 황해도 수안이다. 진나라의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지금의 조선 황해도 수안의 경계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서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낙랑군 수성현을 조금 아까 우리가 사기 태강지리지에서 본 낙랑군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한서지리지 한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아까 우리가 한서 배인열전도 보고 봤었죠. 한서를 봤었죠. 그 한서지리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한서지리지에 나올 것 같아요? 100%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서지리지 다 봤어요. 한서지리지에는 황해도 수안이고 뭐를 떠나서 한반도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 책에는. 당시 중국인들의 이 한나라 시대 지리지식의 동쪽 끝이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갈석산이에요. 그래서 회남자라는 책을 보면은 회남자가 유방의 손자인 회남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거기에 보면 동방의 끝 갈석을 지나면 조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갈석산이 동방의 끝이고 갈석산을 지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조선이라는 인식을 당시 한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이나바 유아기치가 한서지리지에 의하면은 낙랑군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이다. 한서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저희 식민사학자들이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쓰면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라고 보면 100% 정확해요.
근거가 없을수록 의심할 것이 없다. 뭐 재혼을 요하지 않는다. 더 말할 것이 없다. 맨날 있다고 씁니다. 찾아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갖다 이병도 씨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낙랑군 수성에는 지금 황해도 북단에 있는 수안에 비정하고 싶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비정하고 싶다. 역사가 자기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됩니까? 근거를 대야지. 근거라고 된 게 수안에는 요동산이 있고 방원지 석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수안에 있는 요동산이 아까 말씀드린 갈석산 아니냐 하는 이야기고 방원지 석성이 있는데 그 석성이 만리장성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갈석산은 중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산이에요. 하북성 창녀현에 있는 갈석산은 지금도 중국에서 9명의 황제가 올랐다 그래서 구둥갈석산 해가지고 대단히 유명합니다. 이 중국의 갈석산이 여기 말고 산동성 무채연에도 갈석산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를 진짜 갈석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에 보면은 사기 사마상녀 열전에 보면은 제나라는 국경을 비스듬히하고 조선과 맞대고 있다. 고조선과 맞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은 고조선이 한때 산동반도까지 걸쳐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동성에 있는 무채갈석산이 진짜 갈석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하북성 일대에 있는 갈석산이 있고 요 아래가 창녀현인데 수서에 보면은 창녀현이 옛 수성현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금 명나라 때 세운 만리장성 동쪽 끝인 산해관이 요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록에 보면 이 갈석산 북쪽으로 한 7, 80리 지점에 장성에 만리장성에 유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태강지리지에 나와 있는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의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상당히 널리 유포가 됐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갈석산 저는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저 갈석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막 한국 사람도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분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말 튼 김에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그분들 입에서 사기, 하본기, 태강지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식민사관 끝났다라고 봤습니다. 일반인들 학자들도 아니고 일반인들 입에서 1차 세로 원화가 나오면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진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천진에서 사기 태강지리지를 보고 이 갈석산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강단사학 쪽 사람들이 태강지리지가 위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강지리지가 어떤 책이냐면 중국이 이제 후한이 약화되면서 위초고 삼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위초고 유명한 뭐 유비와 손건과 조조가 싸우는 위초고 싸움의 최종 승자는 위나라에서 나온 진나라죠. 사마시 집안이 만든 진나라가 되죠. 그 진나라 사마시가 서기 280년에 마지막으로 오나라를 그러니까 위나라로부터는 선양을 받는 형식으로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촉은 망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통일하는 게 280년이에요. 그래서 연호를 갖다가 태강 클태자에 편안할 강자죠.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세상이 크게 편안해졌다라고 해서 연호를 태강으로 바꾸고 중원을 통일했으니까 자기네 진나라가 전체 중원을 통일했으니까 지리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정구역을. 그래서 만든 게 태강지리지예요. 이걸 위설하는 게 지금 와서 코리안들이. 그래서 제가 국회 토론회 때 어디 딴 데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신병자 취급받아요. 태강지리지는 그 원책 자체는 안 남아 있는데 그 유명한 삼국지의 주석단 배송지 주석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중국에 여러 차례 인용된 책입니다. 계속 자기네가 실중주의라고 주장하다가
진짜 실종은 이렇게 나와 있다 해서 분리하면은 그 사료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상투수법이에요. 여기가 이제 갈적잔이고 낙랑군 조선현 자리인데요. 제가 요번에 뭐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주최해가지고 소위 이제 강단사학자 이제 몇 분하고 동북아 재단 뭐 이사장도 뭐 가시고 저희 이제 유종서 원장님도 가시고 뭐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이제 허성관 장관님 상임의장님도 가시고 해가지고 한번 요소 지역 답사를 동북아 재단에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3일 동안 매 저녁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기자조선 자리에 유만조선이 섰고 그 유만조선 자리에 낙랑군 조선현이 섰다. 그러니까 기자조선 도읍지 자리에 기자조선 도읍지 자리가 유만조선의 도읍지고 유만조선의 도읍지 자리에 낙랑군 조선현이 섰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정작 한서지리지 한나라의 정사인 한서지리지는 달리 말하고 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서지리지는 낙랑군 조선현하고 요동군 험독현 군 자체를 따로 분류해 놨어요. 그래서 낙랑군 조선현은 기자조선의 도읍지에 세운 거고 요동군 험독현은 위만조선의 도읍지에 세웠다라고 한서지리지에 그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동북공정 추진하다가 요동군 험독현이니까 그 요동에 그려놔야 되잖아요. 낙랑군 조선어는 이 사람들이 억지로 이게 다 이 중국 동북공정 지도를 제가 이제 좀 이 사람들이 쓴 걸 좀 보기 좋게 해놓은 건데요. 읽기 좋게. 여기에 낙랑군 수성현을 여기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랑군 수성현을 여기 갖다 놨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랑군 수성현에는 갈척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 이렇게 되죠.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다 놨어요. 중국에서. 중국 모든 박물관 가보면 이 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갈척산은 못 그려놨죠. 갈척산은 여기다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갈척산은 중국에서도 9명의 황제가 올라갔던 너무 유명한 산이에요. 우리로 치면 설악산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왜곡한다고 설악산을 대만이나 일본에 갖다 놓으면 딴 거 2000년 전에 지명은 모를 수가 있지만 아니 설악산이 왜 대만에 가 있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척산은 그냥 여기다 갖다 놨는데 갈척산에 올라간 첫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내 땅의 동쪽 끝까지 가본 데가 갈척산입니다. 제가 아까 회남자 유방의 손자인 회남왕 유한이 쓴 회남자 시추군의 동방지국 동방의 끝인 갈척을 지나면 조선이다. 그러니까 이 갈척을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조선이다. 이렇게 그 회남자 유한은 이 고조선이 멸망하기 한 15년 전까지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의 지리인식 속에서는 갈척이 동방의 끝이에요. 중국인들 역사 인식에서. 그리고 갈척을 지나면 고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처음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진시황의 아들인 이세 황제가 두 번째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무제가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고 난 다음 해에 조선을 침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느냐? 휴양제가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가냐면 당태종이 올라가고 아주 유명한 인물은 조조가 올라가죠. 조조가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관창해란 창해를 바라보며 이 창해가 이 발에 있지 않습니까? 발해를 갖다가 창해라고도 하는데 창해를 바라보며라는 시를 남깁니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황해도 수안에 뭐 봉황산이네 뭐 방원진의 석성이네 이제 말할 게 없어졌으니까 이 사기 태강지리지를 위서로 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고 식민사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았던 대로 다 독식을 합니다. 이 지도가요, 이 지도가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약 60여 명의 학자들에게 지난 8년 동안 약 45억 원에서 50억 원의 돈을 제공해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란 걸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장만 이게 가져온 겁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제목이 고구려의 성장 해갖고 1120년에서 300년까지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고구려하고 중국의 국경이 300년, 서기 300년까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여기는 다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여긴 다 중국 땅이고 고구려는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세로로 해놨어요. 근데 자고로 국경이라는 건 강이나 산맥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진강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철책치고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국경이 됐으면 별로 힘들 거 없죠. 그냥 한강 저쪽, 남쪽, 북쪽 이쪽에 지키면 되는데 한강을 가운데로 잘라놓으면 잘라서 국경 만들면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산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고구려하고 중국의 국경이 한나라 후한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벌써 산맥으로 쳐도 낭림산맥, 천산산맥, 뭐 이 장백산맥, 강으로 쳐도 혼강, 압록강, 무슨 강, 산맥을 서너 개 세로로 자르고 강을 서너 개 세로로 잘라가지고 국경이 형성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국경 봤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 동북아 역사회국 특별위원회에서 저한테 이 지도를 좀 평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지도 나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이유가 요거 전 단계를 보면 북한 지역은 다 중국에 다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서기 300년인데 한반도 남부에는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독도를 일관되게 한 번도 안 그렸어요. 독도를 빼놨어요. 이 지도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해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나갔다가는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차지하고 우리 땅이다. 우리가 항의하면 당신네 정부에서 이 지도 만들었잖아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2012년에 중국이 동북공장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국의 학자들이 신경 쓰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한국 학자들이 다 자기네를 지지하고 있네. 한국 고대사 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자신감을 얻고 2012년에 이 중국과 조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국경 변경에 관하여란 이 지도와 해설집을 미국 상원 의회 조사국에 제출해요. 북한 강역은 다 자기네 거였다라는 지도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지금 뭐 필리핀하고도 영토 분쟁하고 베트남하고도 하고 또 이제 뭐 북한 이러고 하니까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갖다가 한국 정부에 반박 논리를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고 한국 정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국 정부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답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하고 이 지도 만든 책임자하고 외교부 고위 관료하고 미 상원에 가가지고 예, 그 지도 대부분 맞네요. 그러고 전달하고 왔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상원에는 이따위 지도가 한국 입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 차지하고 그리고 우리 거래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했더니 이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독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미국이 우리가 만약에 북한하고 싸우면은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은 우리 편 들죠.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 미국이 어느 편 들겠어요? 카스라 테프트 미략 아시죠? 일본이
이 대한제국을 차지하는 대신에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한다. 밀양 맺었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본질적인 문제 갖고 싸우면 미국은 일본 편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이 미국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독도를 정적 침략합니다. 그러고 나서 니네가 국고 50억 원 들여서 만든 지도에 독도 안 그려놨잖아. 공식 지도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 의견을 이제 전달하니까 국회 동북아 특위에서 저를 좀 나와달라 그러고 이 지도 책임자 나와달라 그래가지고 토론회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고구려와 이 한나라 후한의 이 국경선을 세로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산맥과 강을 다 자르고 세로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그린 사료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삼국사기 삼국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인터넷으로 원문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삼국사기 어느 왕 몇 년도에 고구려하고 중국이 세로로 국경했다고 어느 왕 몇 년도에 나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긴 뭐가 안 나요? 다 거짓말이지. 왜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시죠? 왜 국경선을 이렇게 해놨을까? 여기를 갖다가 313년까지 이 식민사학의 견해로는 313년까지 유일대가 낙랑군하고 대방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가 여기를 다 차지하면은 여기가 갇히지 않습니까? 중국 한사군이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 만리장성에 한반도 내까지 들어와 있는 지도의 이론을 제공한 거는 어디냐면 일제 식민사관이고 그걸 계승한 한국인들, 이 식민사학자들, 이 사람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갔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낙랑군 조선현과 요동군 험독현이 다르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낙랑군 조선현은 여기에 그려놨는데 요동군 험독현은 여기다 그려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요농성 서쪽에 이 안산시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태안읍이라고 있어요. 태안읍의 손성자. 여기가 요동군 험독현이다. 중국 지도에 그렇게 돼 있고 이 지도에, 그리고 이 지도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지도로 만들면 그 지도를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론 설명서 한 책을 제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 험독현, 위만조선의 자리에 세웠던 험독현 하나만 조선반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기네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동북공정 싸우는 와중에 중국에서도 위만조선의 자리에 세웠던 험독현이 여기라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이 동북공정 차원에서 위만조선의 도읍 자리에 세운 요동군 험독현을 이 요농성 안산시 태안읍이라고 하면 우리도 최소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왜 자꾸 여기라 그러냐, 왜 자꾸 평양이라 그러냐. 아무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실증이란 게 이런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거짓말이 입에 달고 삽니다. 국회 토론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낙랑 목간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07년에. 낙랑 현읍별, 낙랑의 그 정식 명칭이 이제 낙랑 현읍별, 현별 호구부라고 돼 있는데 낙랑의 현별 호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그 사람이 국회 토론회 때 나와가지고 이 낙랑 이걸 목간이라 그럽니다. 나무에 적었다 그래서 이 낙랑 목간에 의하면 낙랑군은 멸악산맥 동쪽에서 뭐 함경도 어디까지
걸쳐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랑목간에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시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낙랑목간에 멸악산맥이란 말하고 함경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니까 대방군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야 당신네는 대방군은 황해도로 놓고 보니까 지금 낙랑군의 위치 비정할 때는 대방군이 황해도에 있었으니까 낙랑군은 그 위라 그러고, 또 대방군에 위치할 때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낙랑군이 평안도에 있었으니까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다 그러고, 기준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낙랑목간에는 멸악산맥이란 말도 없고 함경도란 말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국인들은, 한나라 사람들은 한반도에 대한 갈석산 이 서쪽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그 낙랑목간 저희가 안 봤으면은 원물은 실물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 한국에서는 사진으로만 봤죠. 사진을 보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그 마치 나오는 것처럼 막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사군은 중국에 있었다라는 그 역설을 낸 문성재 박사라고 이 젊은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남경대, 중국 남경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에서도 했는데, 이분이 원 전공은 언어 이쪽이라 이 문적이 아주 밝아요. 그 이분 주장은 뭐냐면, 이분 책은 중국 한나라 시대의 공식 문서에 이 별자 쓴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별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이 현별 이렇게 쓴 건 하나도 없고 다 이 속자, 속현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 별자는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쓰던 글자다. 그럼 답은 자명하게 나왔죠? 일본인들이 파묻어 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적당한 시기에 캐내서 써먹으려고 했는데 써먹기 전에 쫓겨간 거죠. 너무 많이 여기저기 파묻어 나갔고 잊어버린 헷갈린 건지도 모르는데,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이 아주 주도적으로 한 인물이 동경대 공대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자기 일기를 남겼어요. 그 일기를 보면 저 북경에 가보면 유리창가라고 있습니다. 골동품하고 고서 파는 데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골동품하고 고서 팝니다. 조선시대 사신들의 연행기를 보면 그 유리창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세키노 타다시 일기를 보면은 유리창에서 한나라 시대 유물만 사가지고 조선총독부에 계속 보내는 기록이 나와요. 그럼 그 유물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 저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이런 뭐가 나오면은 일단 역사학의 기본은 사료 비판입니다. 사료 비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나온 사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게 첫째예요. 가짜로 판명되면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죠. 진짜로 판명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료적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같이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강단사학 뭐 저쪽 사람들은 우리한테 대한민국에 불리한 사료만 나오면은 환호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단 따질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진짜로 전제하고 그다음 하위 논리 전개하는 겁니다. 저 점재현 신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낙랑군 산하에 점재현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흰사비가 발견됐다는 건데 그럼 낙랑군 점재현 거면은 200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동안 삼국시대 사람이나 고려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그 흰사비를 구경한 사람이 없어요. 고려나 조선이 상당히 문적의 나라 아닙니까? 또 지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뭐 동국여지 승남이나 뭐 이런 책들 보면 다 여기에 옛날 건 뭐 있고 다 적어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어느 문적에서도 나온 게 없는데, 이만희시 류라는 식민사학자 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옛날 거 찾다 보니까 못 찾았다. 그래서 이제 면장을 찾아갔더니 그 면장이 저기 어디에 가면 옛날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래 막대한 황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황금의 전설. 그런데 그럼 누가 저 비석 아래에 막대한 황금이 있다는데 누가 가가지고 비석 글자 있다가 난 이 글자 모르기 때문에 아래 황금 못 가져 그러겠어요? 아래 황금 전설까지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이 이만희슈루라는 식민사학자가 하루 만에 그걸 발견했어요. 하루 만에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는데 그 면장이 말해줘서 찾았으면 면장하고 찍어야 되잖아요. 요만한 6살짜리 애하고 찍어요, 사진을. 그래서 그 당시 그쪽 사람들 이야기로는 저 일본 사람 몇몇이 왔다 갔다 하더니 못 보던 비석이 거기 서 있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 비석 아래 시멘트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한나라에서 시멘트 만들어 가지고 아래 시멘트 발랐겠어요? 그럼 벌써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건 조작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한국 학자들은 점재현 신사비하면 일단 사실로 전제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요. 벌써 일제강점기 때 위당 정인보 선생이 그건 가짜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는 안 듣고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임둔군이 강원도인데 그 한 10여 년 전쯤에 중국에서 동북공정차 안에서 발굴하다가 이 요능성 서쪽 지금은 호로도시라는 데고 그 당시에 금서시였는데 여기에서 임둔 태수장이 발견됐어요. 복리 임둔 태수장 찍힌 복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걸 빨리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게 잠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사군의 하나인 임둔군이 그동안 강원도라고 주장해 왔는데 아니네 이쪽이었네 라고 막 주장해야 되죠. 한국 고대사학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불리한 자라고 나면 일제히 만세 부르고 환호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중국에서 발굴하다 나와서 임둔 태수장이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제히 무건후행에 딱 들어갑니다. 일체 못 봤다는 듯이 딱 일제히 입을 닫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고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펑펑 그런 일에 쓰고 우리나라 역사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 갖고 해야 되고 외형만 독립국가지 정신적으로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고인돌 여러분도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고인돌에 대한 설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족장의 무덤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고조선을 갖다가 부족국가라고 써놨죠. 족장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흑산도에도 있고 저 만주 요능성에도 있어요. 찬동반도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 고인돌은 고조선의 표지유물이에요. 고인돌 나오는 고인돌하고 비파영동곰 이것이 나오는 지역은 고조선 강역이라 하면 됩니다. 절대 고조선이라고 안 써요. 족장의 무덤이다. 그러면 저 고인돌이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남북 끝 흑산도에서부터 저 요능성 산동성에서까지 나오는데 고인돌은 뭡니까? 무덤이죠. 같은 형태의 무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세관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무덤은 저 사람들 설명에 따르면 뭡니까? 자, 우리 동아시아 족장회의를 엽시다 해가지고 자 흑산도에서도 한 사람이 대표로 오고 요능성에서도 오고 어디로 오고 해가지고 자 우리 부족장 대표회의 해가지고 무덤은 이렇게 칩시다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몽골 적봉에 가보면은 석성이 있는데요. 이 한쪽 면은 다듬고 한쪽 면은 나머지 세 면은 다듬지 않은 이게 중국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석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형태가 그대로 고구려, 이 백제, 신라, 그다음에 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딱 똑같은 속성법이에요. 근데 이 석성은 저쪽 중원 쪽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가가지고 이거는 BC 4000년 전의 석성이고 중원 쪽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우리 쪽으로만 그대로 연결된다. 그래서 고조선 초기의 석성이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집터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쪽 아까 그 문성재 박사라는 분이
당신 무슨 근거로 이걸 집타라 그러느냐. 상당히 높은 데 있어요. 근거가 뭐냐, 집타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막 코나 몰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세미나 때 하겠다 그러더니 안 하는 거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덮어놓고, 그 사람은, 저는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사람은 처음 와본 사람이에요. 처음 와본 사람이 이런 속성이 나오면 이게 우리하고 연결되는 거네. 최소한 자기가 식민사학을 하든 뭐하든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기본 학자 자세 아닙니까? 덮어놓고 부인하는 게, 그냥 덮어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뭐냐라고 막 따지니까 그제서야 나중에 얘기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몽골 족봉박물관에 있는 고조선 투구고, 이게 청동 이걸 만드는 거푸집인데요. 중국에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고조선 유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골치 아파요. 발굴해 보니까 계속 고조선 유물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고조선 게 아니라 산융이나 동옥고다. 제가 아니 여기에 메이드인 산융, 메이드인 동호 찍혀갖고 나왔나. 그걸 갖다 우리 학자들이 똑같이 이거는 고조선 게 아니고 산융이나 동옥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구사 복원에 나서다는 3쪽을 보시면은 단재 신초 선생이 대단히 천재적인 분인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단재 선생이 조선상고사에서 쓴 건데요. 사기 조선열전에는 위만이 차지한 불조선만을 조선이라 쓰는 대신에 신조선은 동호라 칭하여 흉노열전에 넣었으니 이제 사기 흉노열전에서 신조선의 기사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단재 신초 선생은 사기에 나와 있는 동호는 고조선의 역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로 알 수 있냐면, 지금 중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나오면 고조선 거라는 걸 부인하기 위해서 산융거다 동옥거다 이렇게 하는데, 단재 신초 선생은 동호가 곧 고조선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쪽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주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장소가 연나라 장소 진계예요. 연나라 장소 진계가 이 삼국지에 보면은 고조선의 땅을 이천리 빼앗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합니다. 고조선의 땅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진계에 관한 이 기록이 딱 이제 중국 기록을 보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사기 흉노열전에 그 사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그 뒤 연나라에 현장 진계가 있어 동호에 볼모로 가 있었는데 동호는 그를 매우 신임하였다. 그는 연으로 귀국하자 동호를 습격해서 동호는 천리나 물러났다. 연나라 또한 장성을 쌓았는데 조양에서 시작해서 양평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상곡, 오양, 우부평, 요소, 요동군을 설치해서 동호로 막았다. 이야기는 뭐냐면, 연나라 장수 진계가 동호에 인질로 와 있다가, 동호가 상당히 강력한 국가죠. 연나라에서 인질 보낼 정도니까. 인질로 와 있다가 동호에서 침입해가지고 풀어줬더니 군사 끌고 와서 이 동호의 땅 천리를 뺏어가지고 5개 군을 설치했는데, 그 5개 군의 마지막이 요동군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동호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삼국지 위략에 말하기를 연나라는 장군 진계를 보내 그 동쪽을 공격하여 이천리의 땅을 취하고 만번 안에 이르러 경계를 삼으니 조선은 드디어 약해졌다. 여기는 앞부분에서는 사기 이 흉노열전에서는 진계가 동호를 공격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5개 이 설치한 군의 마지막 군이 요동군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삼국지에는 연나라가 장군 진계를 보내갖고 고조선 땅 이천리를 차지하고 그 경계가 번한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번한현 이게 그대로 요동군 소속으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번한현 요동군 소속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계가 동호를 공격해서 이천리를 뺐고 거기에 마지막 5개 군을 설치했는데 마지막 군이 요동군이다 하는 그 요동군하고 여기 이 삼국지 오한선비 열전 한주에 나오는 진계가 조선 땅을 이천리 뺐고 번안연을 경계로 삼았다는 이 번안연, 이게 요동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윗기사에서는 마지막 설치한 군이 요동군인데 동호를 공격해가지고 천리의 땅을 뺏고 마지막으로 요동군을 설치했다 이랬어요. 아래 기사에서는 조선을 이천리 물리치고 만번안을 경계로 삼았다 했는데 그 만번안이 요동군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사건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재 신초 선생이 사기 조선열전에 나와 있는 동호 이야기는 사기 흉노열전에 나와 있는 동호 이야기는 곧 조선 이야기다 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천재적인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요즘 그 소위 이 학계라는데 분위기가 어땠냐면 어떤 사람이 학술대회에서 학자들 수십 명 모여 있는데 단재신초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입니다. 이 사회 보면 이따위로 말해요. 그 학자들이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단재신초를 갖다 그렇게 말해. 그게 분위기예요. 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도 안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당신 독도 왜 안 그렸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말 양쪽 듣고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 독도 왜 안 그렸냐? 왜 국경선을 세로로 해놨냐? 왜 사색인데도 한반도 남부에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느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동북아재단에서 수정효라고 5개월의 수정 기한을 줬어요. 그러고 올 4월 달에 수정한 지도를 갖다 냈는데 독도 또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도를 이 동북아재단에서 이 지도 책임 맡은 사람이 논문 쓴 게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논문을 썼어요. 여기서 신기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국사학 박사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독도는 우리 게 아니다 논문 쓸 때는 그 논문 쓰는 게 자기 출세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썼겠어요. 그 논문 쓰는 게 자기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내가 쓰겠다라고 해서 썼겠습니까?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썼겠죠? 또 안 그래왔어요. 5개월 수정기한을 줬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모 중앙일간지 이제 논설 고문하고 뭐 우연한 기회에 만났다가 이야기했더니 이 양반이 이분이 이거 한번 칼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독도 문제에 관한 당신네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 전화 받은 사람이 이분이 깜짝 놀랐죠. 누가 동북아재단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독도 문제에 대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견해를 듣고 싶다. 그럼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 거죠. 이럴 줄 알았죠. 그랬더니 잠깐 저는 그 제 담당이 아닙니다 하더니 다른 담당을 바꿔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바꿨어요. 이 사람이 봤더니 여기 설명 듣더니 그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고 또 딴 사람 또 바꿨어요. 이 사람은 제가 정확한 그게 아니고 또 딴 사람 또 바꿔줬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습니다. 견해가 없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독도 연구실이 있어요. 견해가 없다는 게 독도가 어느 나라 건지 그게 견해가 없겠어요? 이 사람들 독도 어느 나라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독도 도발할 때 이걸 다 알고 하는 게예요. 우리 나홍지 사장님 같은 분이 계속 독도 문제 평생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카르텔 줘가지고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독도 연구실 소속 연구위원이 독도는 한국 거 아니다.
그 속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도발하면은 마이크로 그 사람들에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갈등은 지향하고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람들, 요 식민사, 요쪽 카르텔이 요즘 거의 요번에 이제 많이 드러났는데 마지막 남은 카르텔이 언론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다시 수정기한을 줬고 5개월 수정기한을 줬는데 독도 또 안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 사업을 폐기시키고 그 들어간 돈 45억 중에 10억 원을 환수하라 그랬는데 어떤 언론이냐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번 이 지도를 정치권이 개입해서 폐기시킨 거는 역사학계에 대한 정치권의 폭거다. 의회의 국회의 폭거다. 이따위로 논문을 이따위로 칼럼을 써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독도는 빼놓고 북한 강역은 다 중국에 넘겨주고 4세기에도 백제도 없고 신라도 없고 가야도 없는 지도를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 내야 역사학계 존중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쪽 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한 얼추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조선은 대륙 문명을 받아들이기 쉬운 위치에 있었으므로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했다. 우린 문명 그게 없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들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국보로 지정된 고구려 단유세문경인데요. 지름이 21cm인데 여기에 원과 선이 무려 누가 세어봤더니 13,00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린 게 아니에요. 주물 뜬 거죠. 지금도 못 만들어요 이거. 이게 역사 유물 이쪽을 하다 보면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시대 기술로서는 나올 수 없는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 실패하다가 어떤 인간문화재 한 분이 겨우 복원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얀 돌에다가 현미경 같은 걸 끼고 몇 년에 걸쳐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밀랍으로 만들었는지 그분대로 돌에다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밀랍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청동기를 만들 때 청동기술의 핵심은 아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연은 섭씨 700~800도면 증발하는데 청동기를 만들려면 1200도, 1300도까지 가열해야 돼요. 그러니까 1200~1300도까지 아연이 증발하지 못하게 잡아두는 게 청동기술의 핵심인데 고조선 청동기에는 이 아연 합금 비율이 20%에서 25%까지 나옵니다. 동시대 중국의 청동기는 0.5%, 많아봐야 1% 나와요. 그거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됩니까? 우리 교과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위만이 옛나라 사람 위만이 철기를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위만에 관한 중국의 1차 해를 다 뒤져봤어요. 철은커녕 쇠금자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역사 발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져왔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우수한 당대 세계 최고의 청동 제조 기술을 가진 고조선이 철기로 발전했다 하면 간단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문제 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역사 발전 능력이 없어. 외국에서 가져와야 돼. 그런 한국사 정체성론이 지금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바뀌어갖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발전했다. 곧 일제강점기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건국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에서는 고구려하고 수나라 당나라하고 왜 싸움이 되느냐, 왜 싸움이 되냐면 싸움이 되는 이유를 이 광교토대왕 비문 첫 대목이 말해주고 있어요. 첫 대목은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만드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천재지자 하느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천재지자. 여기에서 천자하고 자자를 따면 뭐가 됩니까? 천자가 되죠. 천자.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 그런데 북부에서 막 내려오는데 앞에 엄니레수랑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는 북부의 군사가 막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루에, 추모왕이 나루에 임하여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황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이게 뭐냐면 명령문이에요. 자연물에다가 명령합니다.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그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따님이죠. 그 하백의 외손자죠. 물의 신의 외손자죠. 하늘의 친손자이자 물의 신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하니까 원문의 응성, 그 말씀에 응해서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 떠올랐다. 이게 광교토대양 비문 첫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고려 마렵에 고려인 유규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려인 유규보가 고려 사람들, 여러분, 고려란 나라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 왕건이라고 배웠죠? 왕건은 시조가 아니에요. 중시조예요. 고려 사람들. 고구려는 나중에 고려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고, 다 고려입니다. 국호는. 자기네 시조는 초모왕이에요. 왕건은 중시조입니다. 그런데 이 유규보가 이 고려 사람들, 그때 13세기 이 무렵에 고려 사람들 보니까 막 빨래하는 안악내나 뭐 꼴배는 목동이나 시조 초모왕 이야기하는데 막 하늘 날아다니고 뭐 어쩌고 이게 막 그 황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자의 제자로서 공자가 괴력난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난 안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구삼국사, 그러니까 삼국사기 김부식이 편찬하기 이전에 삼국사기 편찬할 때 참고했던 책 중에 구삼국사가 있어요. 구삼국사를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술 더 떨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 믿었는데 세 번을 보니까 이게 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의 이야기였고 환상할 때 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의 이야기였다.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홍해 갈랐다고 믿죠.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왜 믿냐면 자기는 천손이라 이겁니다.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똑같이 이게 뭡니까? 천재지자. 고조선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천손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상실한 게 바로 이겁니다. 천손의 후예라는 사상.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천손의 후예니까 남을 억압하거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우리는 천손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고조선 유적지를 다녀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유적들이 있어요.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손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국사 영영학교에 보면 대학 박사 이문진에게 서기 600년에 고사를 요약해서 신지 5권을 만들게 했다. 근데 보세요. 국초에 처음 문자를 사용할 때 그때 사람이 사실을 기록해 100권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6이라고 했다. 이에 이르러 깎고 고친 것이다. 여기서 뭐냐면 국초에 나라 처음에 역사서를 쓰는데 100권 쓸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 역사서로는 한자 한자 다 살펴봐야 돼요. 나라 초기에 자기는 역사서 쓰는데 100권씩이나 쓸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100권 쓴 역사서 내용은 뭐겠어요? 당군조선의 얘기겠죠? 그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 왕력주에 보면 이 고려
고구려제 제1대 동명왕 갑진년에 즉위하여 18년을 다스렸는데 성은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추모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죠. 삼국유사 왕력조에 고구려 시조 추모왕을 단군의 아들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고구려는 단군조선의 계승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손사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100여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거의 빼앗기려고 하니까 이때 국사 열풍이 일어나는데 대종교 2대 교주하셨던 무원 김교원 선생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이 나라가 이 당당하던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냐, 원인을 찾다 보니까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유학을 버리다 보니까 비로소 단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제히 이제 단군을 갖다가 그 민족의 시조로 숭앙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체포한 일본 기록을 보면은 대종교 신자면서 예수교 신자가 또 많아요. 둘이 같이 믿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 당시에 고구려가 수당하고 계속 전쟁되는 거는 중원 자기네가 통일하면 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자기 자신들도 천자예요. 하늘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천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 위기에 빠져갖고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사방에서 나오죠. 이게 나라냐 하는 말도 사방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원인이 역사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노예의 역사관,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노예의 역사관이 아직까지도 주류 역사관이니까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고 뭐가 자긍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 광개토도양 비문에 나오는 대로 주인의 역사관으로 빨리 이 나라를 역사관에 개조하지 않으면 거의 지금 망하기 다시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요즘 뭐 구한말하고 비슷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 지경에 왔어요. 독도를 갖다가 일본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도 연구소에 있고, 옛날 나라 망할 때 집권 노론과 일진회 서로 나라 팔아먹는 경쟁했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관을 빨리 주인의 역사관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다시 이 나라를 되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이제 원로로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한참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뭐 이제 질의응답 하면서 나머지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해 주신 우리 이득일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위원 및 회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손들어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왜곡된 역사를 많이 해서 너무 답답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이런 시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 이외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고인돌, 고인돌이 무덤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가 어느 참 비중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당군 왕검께서 강화도 만이산에 가서 직접 왕들이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고인돌은 옛날에는 큰 짐승의 고기를 해서 다 차려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게 고인돌이 아니고 제사상이다. 그리고 큰 거는 좀 예를 들어서 도지사, 왕, 그 다음에 군수, 이런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제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우리는 듣기로는 무덤이라고 들었는데 또 저로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신뢰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참 이제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광개토 대왕 능과 장수왕의 능이
중국의 그 안압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간에 예. 그러면은 그거 다 우리나라 왕이 참 그 왕이 거기 계신 게 옛날에 다 우리 땅이었지 않겠느냐? 아무리 동북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저 옛날 왕들이 거기 가서 계시는데 참 우리 민족도 가서 참 허물어져 가는 걸 좀 새로 쌓고 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 장수왕의 능에는 그 큰 돌기 기둥을 했는데 그것도 다 빼가고 지금 무너지는 이러한 형상인데 참 국가에서 너무나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고인돌의 성격이 딱 무덤만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 지내던 장소 아니냐, 그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인돌에는 뭐 인골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덤 고인돌이 워낙 많으니까 획일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딱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때로는 무덤의 성격을 띈 것도 있고 제사 하늘의 제사 지내는 뭐 그런 성격을 띈 것도 있고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단대신초 선생은 고조선을 갖다가 신조선, 말조선, 불조선 이 셋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있고 부왕들이 양쪽에 있었다는데 이게 흉노의 편제입니다. 흉노가 예, 가한 황제가 있고 이제 좌연왕, 우연왕이 있는데 이제 단재신초 선생도 그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제 단재 선생이 말씀하신 삼조선 그 삼조선의 이 중에서 황제 무덤은 어떤 거고 어떤 건 부왕의 무덤일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뭐 연구해야 될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강역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현재는 우리가 역사에서 이 역사 주권을 이야기할 단계지 아주 영토 주권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사가 앞으로 뭐 저희 살아생전에 어떻게 크게 바뀔지 아니면은 50년 후에 바뀔지 100년 후에 바뀔지 200년 후에 바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변화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역사 주권을 확고히 하고 그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은 기회가 왔을 때 역사 주권이 이건 나중에 좀 편집하시면 좋겠는데 역사 주권이 영토 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그 기회가 사실은 우리가 국공내전 때였는데 이 중국의 국공내전 때 사실은 이 중국 국공내전의 이 흐름을 바꾼 게 우리 이제 우리 교포들 중국 교포들 이분들이 바꿨어요. 이 국공내전이 국민당 우위에서 공산당 우위로 바뀐 전투가 이제 요심 전투라고 요양과 심양 뭐 고일 때인데요. 그 인표가 주도했는데 그때 가장 핵심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다 우리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해갖고 있었으면은 그 능력 가지고 당시 국공내전에 만주 지역 전역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 지역에 대한 이 주권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역사관이 잘못돼 가지고 다 노예 역사관이었으니까 잘못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역사 주권, 우리 역사 사료 나오는 대로 이 보자는 거다라는 역사 주권을 지금 공부해야 할 때고 그 역사 주권을 확고하게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결정적 계기가 왔을 때 그 역사 주권이 영토 주권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예, 네, 앞쪽에 예, 주십시오. 이거 늦게 전화 좀 질문드리기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 역사 주권하고 영토 주권을 혼합을 해놓으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역사 주권 찾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번에 정부에서 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그 국정교과서 국정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고대사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조금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하나하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많은 그 역사들 우리 기록 문화보다도 소위 지금 유적 문화들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광개토왕비 같은 건데 광개토왕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 또 일본은 우리가 방치를 한 것 그 동안에 일본 그 이 접자들이 꺼내가지고 뭐 상당히 이 많이 변조도 해놓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역사 유물을 하나는 이해입니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국민들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인가 이게 좀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 국정교과서 문제는 사실 이게 이분들이 추진하는 분들이 국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대사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근현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현대를 사실 뭐 이제 지금 정권 잡고 있는 분들 입맛에 맞게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대사 부분 뭐 어떻게 서술될지는 모르죠. 다 깜깜이니까. 근데 저쪽 강남 뭐 식민 저쪽은 사람이 많으니까 국정교과서 반대쪽에도 가담해 있고 국정교과서 지필진에도 가담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식으로 서술될지 상당히 뭐 하는데 지금 다 깜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당당해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벌써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요즘 같은 때 뭐 얼마나 그걸 이제 그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이제 오래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 광교토대왕 비는 지금 우리 연구 인력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광교토대왕 비에 보면은 거기 뭐 여맨이 하는 뭐가 나오는데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저기 내몽골에 가 보면 히라무랭강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 했던 데라 소금이 나와요. 그래서 짭니다. 가서 맛보니까 실제 뭐 짜니까 여기까지 왔다 하는데 지금 우리는 고구려의 최대 강역 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요동으로 그려놓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모본왕조 서기 49년도에 보면 모본왕이 장수로 보내 한나라 북평 지금의 북경이죠. 어양 북경 북쪽 상곡 하북성 태원을 습격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고구려가 어디를 공격했냐면 바로 북평어양 상곡이 태원까지 고구려가 습격했다는 기록이 공격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근데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후한세에도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수도가 처음에 지금 우리 고구려 도읍지를 이 환인이라고 초기 도읍지를 홀순골성을 갖다 환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왜 가겠어요? 교통비도 안 나와요. 그건 뭡니까? 초기 고구려 성립지가 이 일대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집안이나 환인에서는 3세기 이후의 유물들이 나오지 그 이전 게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고구려가 이 태원까지 공격하는 건 왜 공격하겠어요? 거기에 자기네 이권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 삼국사기에도 나오고 후한사에도 나오죠. 식민사학계 못 믿어. 어떻게 고구려가 거기까지 갔겠어? 기록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고구려 최대 강역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놔요. 그런데 고구려는 나중에 수서나 당서 같은 기록에 보면 그 배구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고구려는 옛날에 고죽국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고죽국 그 백이숙제 아시죠? 그 백이숙제의 국가가 이제 고죽국인데 그 고죽국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지금 고죽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물론 이것도 저는 사실 더 연구해 갖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하고 수당하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구려 국경은 이쪽이에요. 또 삼국사기 태조왕 2년조 서기 55년조에 보면 요소에 10개 성을 쌓아 한나라 침략에 대비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당시 요소는 이쪽 지역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네 땅이고 지키겠다는 거죠. 다물이란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옛 땅을 회복한다라는 이 고구려 옛날 말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동명왕 추모왕 2년조에 나와요. BC 36년조에. 그러면 고구려가 작년에 BC 37년에 건국했는데 작년에 건국한 나라가 되찾을 땅이 뭐가 있어갖고 다물이란 말이 나옵니까? 여기서 다물은 뭐겠어요? 단군조선의 땅을 되찾는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한나라를 내밀고 옛 단군조선의 강역을 회복하는 게 고구려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치 비정하고 뭐 하는 건 역사들이 비정하는 건 전부 다 일본인 학자들이 비정한 거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한 예로 고려 말에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 최영희 이성계를 요동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천령을 어디라고 말하냐면 이 식민사학에서는 어디 원한이라고 그러죠. 원한에 천령위를 설치하는데 이 고려는 왜 천령위 설치하면 이쪽으로 가서 싸워야지 왜 이쪽으로 갑니까? 말이 다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그 천령은 어디냐면 중국 기록을 보면 지금 심양 아래 요 심양고 아래쯤에 그 조 근처에 본계라고 있는데 그 본계가 옛날에 그 천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명나라에서 천령으로 설치하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가겠어요? 고려가 자기네 땅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 식민사학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고준선, 뭐 고려의 국경은 뭐 여기 그 원산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예요. 고려사 보면 이 훨씬 북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그 사군을 개척할 때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뭐냐면 김종서에게 오달 내렸어요. 너 윤관이 윤관이 고려지경이라는 비석을 세웠다는 거기까지 가봐라. 세종대왕은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면은 그 답이 와야 됩니다. 그 고려에서 윤관이 고려지경 고려의 땅이다라는 비석을 세운 데가 어디냐면 이 공엄진 천춘정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바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명나라의 이 주원장과 국경 조약을 맺은 데가 조선의 땅은 바로 윤관의 그 지역으로 맺었다라고 세종실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선과 이 명나라의 국경선도 이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사료에 있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일본인들이 왜곡한 걸 아직까지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국고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이에요. 예. 뭐 했냐고? 이 박사께서 지금까지 오늘 네. 네. 이 재단 인간 저의 저 사람도 알죠. 다 알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알아도. 난 뭐,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갖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이제 조치들을 안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정상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인 거죠. 교과서는 전혀 제야에서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저 위원들 선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교과서 그 위원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은 근현대사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승만 정권하고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 고대사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고대사에서 하도 이제 지금 지금 국정교과서가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이제 전향적인 내용이 고대사에서 뭐 실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지금 깜깜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나중에 발표해 보면 알겠죠. 그건. 자, 그러면 뭐 이 늦은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